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1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공급되는 가스의 주요 공급로의 가동이 연례 점검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전례 없는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서방국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은 러시아발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은 무분별한 무기 개발로 미국과 서방국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방국들과 이란은 모든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은 사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푼이 아까운 이란은 현재 한국을 향해 동결 상태인 원유 수출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 정유 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의 수출 대금으로 약 70억 달러 규모입니다. 세예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 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원유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서방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금융거래를 한다면 한국 또한 제재를 당하고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란은 한국은 미국의 하인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금을 풀지 않으면 한국의 화물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1952년과 1958년에 채택한 유엔 해양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화물선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면서 이란은 한국으로 향하는 화물선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을 폐쇄해야 한다. 이들이 이란에 진 70억 달러를 갚을 때까지 통행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유엔 분담금을 한국이 지급하지 않은 원유 대금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분담금은 가입국에 할당된 경비 부담액으로 각국 경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만약 유엔 분담금을 연체하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잃게 돼 유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올해 1월 13일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이란의 분담금을 지난해 6월 1,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대납했습니다. 이처럼 원유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한국에 날을 세우던 이란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당한 뒤 한국에 석유를 외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올해 원유 수출량이 작년과 비교해 2배 늘었다며 우리는 이제 원유 수출과 관련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원유 수출량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란 석유부는 최근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가 수출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바드 오지 석유부 장관은 원유 판로 다변화를 통해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며 이 방법들은 미국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역 기준 지난해 상반기 원유 수출액을 186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원유 수출 제재에 맞서 이란은 회색 시장을 통한 원유 판매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은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은 회색 시장에서 원유를 판매하면서 시장가보다 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란을 향해 값을 더 낮추라는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그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가 아니더라도 현재 헐값에 팔리고 있는 러시아 석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반미 진영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 원유 시장을 놓고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좁아진 러시아가 중국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헐값 공세에 나선 탓에 이란이 원유를 제값에 팔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25%가량을 더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이란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중국에만 이득인 모습인데요. 이란과 러시아가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중국만 계속해서 더 싼 가격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 두 국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란은 이렇게 계속 헐값에 원유를 수출하느니 이전 가장 믿을만한 교역국인 한국에 원유를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면 한국은 고유가로 시작된 모든 사회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현재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유가로 시작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미국 국민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지난 6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판매 가격을 크게 낮춰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장 치솟는 국제 유가를 낮출 방법이 없기에 이 같은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스위치를 클릭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석유를 제한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석유를 팔아야 할 필요성이 압도적일 것이고 석유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원유를 대놓고 수입하는 인도를 통해 유럽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니냐고 언론은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이곳에서 출발한 수출 화물의 20%가량이 스웨즈 운하로 향했으며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에서 정제될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화물을 삭가 러시아산 원유의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추적이 용이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하와 러시아 국기를 딴 선박의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일명 환적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상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특정 러시아산 원유 판매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해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미국은 국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 조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민간 원유 회사인 비톨그룹은 지난달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부활하기 이전에라도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한을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원유 규제는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유럽 국가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에니와 스페인의 에너지 기업 렉솔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해 유럽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산유국들의 제재 완화를 시사하자 이란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원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자신들 뿐이라며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무기 개발 때문에 석유 수출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이란이 석유 수출을 재개하면 무기 축소는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한국은 한때 이란산 석유 수입량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전처럼 한국의 외상으로 원유 수출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금액의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기 개발 문제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현재도 서방의 제재 때문에 기업들과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제값도 못 받고 수출하느니 한국과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현재 이란이 한국으로의 수출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이란과의 원유 거래에서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불거진 한국의 결제 대금 미납을 일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내부에서도 한국이라면 외상 수출을 해줘도 추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한국 원유 외상 수출은 양국에 모두 이득인 것이며 고유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서방국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 해지 및 국제사회 복귀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시리아 그리고 북한이 승인했습니다. 13일 북한이 이를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1991년 북한과 수교한 이후 외교 판교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일부 지역을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들은 군비력 증강과 무기 개발 및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 군사력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면 일본의 방위비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도 방위력 강화에 대해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기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개헌 추진을 본격적으로 밝히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특히 방위비 증강을 눈에 띄게 주장한 사람은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내년에는 본 예산으로 약 6조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금 수준에서 약 11% 이상을 증액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베 전 총리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주장하던 방위비 증액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게 되자 일각에서는 한국은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기 바쁜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폐 훈련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예로 들며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인정받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베 효과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동정 여론이 그의 수건이었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강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중국도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9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 명예 조전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내 중일 관계 발전에 고인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다음 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미국발로 일본의 재무장 지지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견제 모드를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은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적인 발언을 듣게 된 것은 중국을 견제할 시간에 한국을 견제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도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은 한순간도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내려는 실정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외신들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이 친구라고 여겼던 G7 연합국과 나토 회원국, 세계 각국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국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무기를 수입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를 맡기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각국이 거의 대부분 방위비를 대폭 확장하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질 방산시장 무기 공급 국가로 전통적 무기 수출국인 미국과 영국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의 위상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는데요. K9 자주포는 나토 회원국들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최근 경남 창원 사업장에서는 한화 디펜스 주최로 K9 유저 클럽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핀란드 육군사령부 소속 페카 키노넨 중령은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학교장인 크리스찬 리엔 대령은 K9 자주포 배치로 노르웨이 포병 전력은 한층 향상됐다며 무엇보다 북유럽의 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이나 화력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포병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행사 참가국들은 K9 자주포 추가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알란라이드마 소령은 궤도형 자주포인 K9은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며 이미 도입한 12문에 더해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은 유럽연합이 방위비를 257조 원가량 늘렸는데 여기서 상당 금액이 한국의 방산기업들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한국산 무기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영국으로의 수출을 시사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는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 경쟁을 향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 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지난 8일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영국 법인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 방산시장에 영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사업 특성상 한 나라와의 집중 거래가 이어지는데 만약 한국의 K9 자주포가 영국에서 존재감을 과시한다면 일본과의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걱정을 비웃듯이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모델과 레드백을 앞세워 유럽 무기 시장을 평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2022에 참가했는데요.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난달 육군 시범 운용을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를 하며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은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차 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춘 전투 차량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레드백은 현 시장 동향에 알맞은 최고의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시장은 현재 유럽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본과 외신 언론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신들은 인도의 한국산 무기 수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러시아 무기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난 5년간 러시아가 판매하는 무기의 약 23%를 구매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구입한 무기가 바로 K9이었습니다. 작년 K9 자주포 100문을 도입한 인도는 벌써 추가 구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초 인도 언론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는 올해 인도 육군이 발주하는 K9 자주포 200문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업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납품은 2023년 시작해 2028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K9은 초기 물량만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일본의 텃밭으로 보였던 동남아시아도 한국 방산 도입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FA-50, 태국은 3,000톤급 호위함 T-50을 도입하는 등 현재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 국민들과 정부는 한국의 무기 수준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미중러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생각보다 선진국들이 협력할 무기 선진국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손꼽는 미중러가 현재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에 공수용 첨단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손에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무기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한을 맞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언론은 전합니다. 한국의 방산산업과 자주국방으로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